결국 수도권에 더 많은 직장과 더 많은 그러니까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주택들이 건설이 되면서 어차피 투자 수요는 이제 본인 거주와 무관하기 때문에 돈에는 행정적인 국경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 보면 전 답은 나왔다 생각하고 다만 오늘의 플러스 공급 계획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상욱 최부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이번 달 주택시장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뉴스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5월 중순부터 그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주간으로 0.1%를 넘어섰고요. 예. 0.1%대 진입했을 때부터는 과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6월 말부터는 주간 서울 상승률은 전세 매매 모두 0.2%를 넘었는데 이 정도는 거의 코로나 후기 정도 때 있었던 그런 이제 큰 가격 상승률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2달째 뭐 소위 상당한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동향조사 상이긴 하지만은 주간으로 매매 전세 모두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3% 이 정도로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극화된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서울시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니 포모라고 느낄 정도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를 보면은 부동산 강세장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변은 계속 하락만 하는데 뭐가 맞는가 이런 혼란을 느낄 법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서울 집값 많이 오른다고 했었을 때 이런 투기적인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닌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적인 흐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내 집 살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라도 사야지 이런 그냥 실수요 기반이라고 보세요. 지금 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자금 조달 계획서 데이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실수요, 투자 수요에 대해서 구분이 굉장히 좀 명확한 편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전반적으로는 1주택을 갈아타시는 분들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신생아론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월에 4조 원씩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우리 주담대가 그러니까 전체 가계대출 말고 주담대만 보면은 월에 6조 원대 나가고 있는데 예. 그중에 신생아론이 4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담대의 상당 부분을 신생아론 등에서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실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지금의 매매가 강세를 저는 전세가 강세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전세가 강세는 서울 기준으로는 비아파트 전세 기피, 그러니까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22년 하반기부터 너무 세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빌라나 다세대 연립 시장을 좀 기피하는 심리가 굉장히 높은데 공교롭게도 경기도하고 비교하면은 서울이 확실히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 수가 많거든요. 네. 비율도 압도적이고 예. 아파트만 보더라도 서울은 아파트 45%인데 경기도는 65%니까 경기권에서는 웬만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빌라가 없는 데도 많고 네. 그리고 오래된 뭐 수원이나 성남 이런 지역만 이제 빌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경기권조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강세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비아파트 기피로 현재 아까 시세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주간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요. 예. 비아파트인 연립 다세대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비아파트 기피로 그것이 소형 아파트 매매 혹은 소형 아파트 전세 혹은 신생아론을 받아서 매매 이런 식으로 서울 안에서 그 미시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해 보니까 당분간 이 아파트 강세 흐름에 큰 변곡점은 없어 보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왜냐하면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현상이라는 게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등의 효과가 뭐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제도적인 개편도 단기간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당분간 아파트 선호 현상은 그건 계속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막 아이 낳아서 아이 길러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우대를 해주거나 우선권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기조는 이거는 뒤로 물릴 수는 없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결부되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전망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세가가 내려올 만한 마뜩한 이유가 현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전세 가격이 강세가 나왔을 때 그게 수치상으로 비아파트 강세인 게 데이터가 많이 나왔거든요. 국토부가 어차피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인허가 착공, 준공, 미분양 이런 것도 발표하지만 거래량을 발표하고 거래량에서의 월세 전세 비중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22년 연간으로는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뭐 한 55% 정도 됐다고 하면은 네. 현재는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70%대까지 갔으니까 그 20% 포인트 정도가 빠진 거고 예. 수치로 환산하면 그게 거의 한 20만 호 돼요. 예. 서울에서만 봤을 때. 그러면 그 20만 호가 서울 안에서 아파트로 움직여 버리면은 그런 숫자의 공급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비아파트에는 그만큼의 수요가 빠진 거니까 매매가든 전세가든 하락세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네. 아파트는 매매가 전세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변화는 22년 말부터 전세 사기 나면서부터 났으니까 연말까지는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은 결국 월세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22년 하반기부터 월세화가 된 2년 차가 24년 하반기니까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2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있어서 그때 금리가 튀면서부터 예.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된 게 결국 위기는 22년 10월 11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1월 이후부터 월세가 됐다 하면은 올해 10월 11월이 딱 2년 차고 그때를 기점으로는 어느 정도 월세화 이전이 거의 다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강세인 부분이 많다라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 주셨는데 요즘 수도권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서 유달리 요즘 부동산 호재가 많은 그러니까 매매 추세가 좋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좀 구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재는 뭐 지역별로 굉장히 소위 케바케인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15년부터 21년까지의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뭐 우선 관계, 선후 관계 차이만 있었지 전반적인 그런 수요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이고 사실 서울 안에서도 그래요. 서울 안에서도 오히려 더 고가 부동산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오히려요? 네네. 그것은 아마도 지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소위 전략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주택자가 되는 게 전략이었는데 네. 지금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소위 고가라 하더라도 한 주택이 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보유 자산 중에서 개인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 중에서 비핵심 자산 처분하고 예. 핵심 자산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고가 부동산이 좋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서울 안에서도 이제 구별로 상승률 차이가 정말 아주 현저히 크고요. 지금 소위 과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서울 14개구 네. 그러니까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0.4, 0.5% 이런 상승장이니까 야. 이거는 거의 뭐 과거에 있었던 그 포모 장세 때 20년, 21년 그 코로나 때 랠리하던 그런 수준이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비이성적 과열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합산 0.5니까 예. 0.1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 다른 얘기는 지역이라고 하면 대충 어딘가요? 강북권 이제 예. 서울 동북권 지역이라던가 예.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네. 그렇게 가격이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한다 연말까지 그 시범단지 선정하겠다라고 한다면 5개 신도시가 똑같이 상승하냐 그게 아니고 분당만 강세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현재는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좀 반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학군지라던가 이런 오래 도시가 존치할 것 같은 그런 지역들 그리고 준신축으로 개선되거나 현재 준신축이 많거나 이런 도시들 지역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지방에서 아까 투기 수요도 있냐 물어보셨는데 지방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원정 매수도 평균 20% 초반이었는데 지금 20% 후반까지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투자 수요도 확실히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기 성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러니까 현 정부의 그 주택에 대한 전략에다가 장기 우리나라의 성장성까지 염두에 든 거에다가 다 합쳐버리니까 결국은 요즘 같은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의 견인 중에 하나가 원정 매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지역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열채 거래되면 한두 채 이상은 반드시 지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 매입을 하시는 이유는 그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서울 부동산의 평균적인 그 원정 매수, 그러니까 서울시를 벗어난 예. 그 매수의 비중은 원래 평균적으로 한 22% 되거든요. 네. 근데 높을 때는 뭐 30%도 넘었었고요. 그리고 거꾸로 서울에 계신 분들도 지방 투자를 하세요.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각 광역시들을 보면은 원정 매수 비중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22년, 23년 한국을 완전히 덮은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예. 초저출산이거든요. 예. 초저출산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한번 덮어버린 다음부터는 서울에서의 지방 광역시의 원정 매수 비중은 정말 급감하고 있고 거꾸로 지방에서의 원정 매수 비중은 추세적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데 좀 더 미래로 가면은 더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과거에는 뭐 소위 서울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아니면은 경기도가 막 규제 지역이 되거나 등등 하면은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 예. 다른 데로 막 가서 결국 부동산만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급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가 지방은 대세 하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지방의 혁신 도시들 중에서요. 온도 차이가 꽤 있긴 한데 진주 지역 같은 경우 진주도 혁신 도시잖아요. 거길 가보면 처음 조성했었을 때 단가가 3억 원 언저리대의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지방 부동산 흐름 안 좋다고 하지만 7억 언저리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살펴보면 진주 지역은 부산에 가서 새 주택을 구하기도 좀 애매하고 울산은 더더욱 애매하고 그런 약간 그 진주를 언저리로 해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의 실수요들도 되게 많이 몰려서 그 주택 가격이 견인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이라도 이렇게 지방 그 뭐랄까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새로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거 점점 줄어들 테니 나중에 조금 더 흘러가 보면 기존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됐던 아파트에겐 다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거기도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 현재는 투자 수요가 수도권으로 오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이고 거꾸로 예. 역으로 뭐 이제 진행자님께서 네.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느 지역을 선호하겠느냐. 어차피 투자 수요는 이제 본인 거주와 무관하기 때문에 돈에는 행정적인 국경이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 보면 전 답은 나왔다 생각하고 다만 그 네. 진주의 사례는 지금 원주가 그렇게 대부분의 지역 혁신 도시가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있지만 이런 혁신 도시들은 그런 소멸 위기를 많이 완화시킨 그런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이고 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세종시 같은 건데 예. 세종시도 공급할 때는 6개 권역 대부분 다 평균 분상제로 공급했으니까 국민 평형 기준으로 3억대 초반에 공급하고 그 이하에도 공급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격은 그보다 훨씬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소위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은 그게 수도권 전체에 피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뭐 60년대 강남에서부터 있었고요. 그러나 실제로 개발을 하고 나서는 합산으로는 시총이 더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수도권 중심 체제가 사람들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혀 버린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과잉 과밀에 따른 그런 가격 상승이 나타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지방 소멸이 더 추세화된다는 거니까 합산하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여서 한국의 전체적 거시적으로 보면은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국민들이 수도권과 서울에 더 많은 주택 선호 현상이 고착화돼 가고 있다면 어떻게 서울과 수도권에 더 많은 집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집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그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선호는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아파트 선호가 극도로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로운 같은 게 왜 파워풀하냐면은 신생아로운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건 대부분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연령에 따라서 여러 주거 유형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종종 선택하기도 하는데 현재 신혼부부 가구나 아니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보면은 전부 아파트거든요. 거의 예. 8에서 90%. 예. 그러면은 그런 수요가 올라오도록 프로그램을 돌리게 된다면은 공급해야 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라는 거가 역으로 또 그 세대에 나와버렸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비아파트 기피가 안 생기도록 어쨌든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지금 그게 공실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매입임대 사업을 비아파트 중심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러면서 그 숫자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산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아파트 기피가 20%포인트 빠졌으면 20만 가구가 무빙이 있는 건데 비아파트 매입임대 늘리겠다는 건 4만 가구거든요. 예, 추가로. 예. 그러니까 확실히 부족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 수준의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더 원한다고 해서 더 공급하면 그게 집값 안정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참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요. 서울과 수도권에 새로운 아파트 대규모로 더 공급한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정주 여건 흔히 말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에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역시 사람 살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네. 이렇게 더 빨아당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더 좋은 많은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게 서울 집값도 안정시키고 지방 집값도 견실하게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맞는 건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예. 현재의 전세 강세는 예.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족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주택의 유형이 있는데 네. 그 유형의 미시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공급 부족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빌라 가격은 마이너스고 아파트 가격이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의 해법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의 해법은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아파트 전세로 이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융 프로그램을 좀 써서 좀 막거나 하는 그런 단발성인 게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래 문제인 비아파트 기피를 풀거나 정부가 매입하거나 이런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국토부 장관 인터뷰만 보더라도 3기 신도시 공급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좀 더 장기적인 시계열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인 한은 주택 수요가 존재하니까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주택이 공급된다는 거는 성장률도 플러스라는 거니까 그 수도권 권역이 더 커지면은 중심지는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봤을 때 가격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된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갈 거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 수요가 있을 건데 공급을 아예 안 해버리겠다던가 2014년 9.1 대책처럼 네네. 신도시 더 이상 안 짓겠다. 이런 거는 앞으로 수요가 짱짱하게 15년 이상 있을 건데 주택 공급 안 해버리겠다고 한 거니까 이거는 가격 강세를 완전히 용인하겠다는 정책이어서 당시에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불장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예. 지금 3기 신도시 하겠다는 거는 미래 어느 순간까지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정책입니다. 다만 성장률 플러스인 동안에 아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가격이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더 길게 가면은 그런 방식으로 공급해 버렸을 때조차도 15년 후부터는 수도권조차도 마이너스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니까 잉여주택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 예. 지금부터 이제 각 도시들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총 가구수를 이제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올라가다가 꺾일 건데 집을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렇게 꺾이는 순간부터는 전부 공실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게 낭비될 게 보이는 게 그게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고 뭐 지금이 그러니까 주택시장 강세 요인이랑 정부의 솔루션 간에는 미스매치가 큰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봤더니 3기 신도시 건설되니까 뭔 문제냐라는 건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일 수도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네.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한 해법은 달라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다.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 하고요. 예. 그 11일 날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가 큰 로직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 있다 3기 신도시. 예. 두 번째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수십 % 강세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을 보면은 총 생산성 감소가 예상이 되니까 그 말도 맞지만은 네. 그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잉 과밀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할 것 같으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 예. 얘기는 저출산이라는 게 오히려 더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강세의 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강구하고 이제 너무 초장기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요 지자체 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출산을 비롯해서 국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주택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 공급이 불필요해지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해지는 시점이 생긴다면 어느 지자체가 그 과정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것이냐 이걸 저울질할 때 어느 순간에는 중앙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럼 그 전에 우리 지자체에 더 많은 아파트, 더 많은 집들을 지어놔야 저 A라는 지자체 대규모 아파트가 있으니 B, C, D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 착공 못합니다. 이렇게 막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가기 전에 중기적으로는 서로 더 짓겠다고 난리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로 막 더 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토지 공급하는 주체는 공공이지만 주택은 민간이 하는데 예.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공급하고 싶더라도 그거를 못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 이번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전국 미분양 12만 호라고 약간 비공식 통계를 인용을 합니다. 네. 이제 정부 통계는 7만 호지만은 네. 중국 미분양 2만 호고 그거 다 어디 있겠습니까? 70% 이상이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건설 중인 주택도 안 팔리고 있는데 신규 주택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이 많으면은 새로 주택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이 안 됩니다. 수요가 너무 약해서. 네. 그리고 사업을 공급하는 민간 주체도 지방 미분양이 많은데 지방에 신규 사업 벌일 리가 없고 그냥 수도권에 수요가 빵빵한데 가자 이러면서 수요 역시 쏠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회기적으로 자기 실현 예언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 방향으로 저는 지금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은 뭐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금도 미분양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졌는데 근데 이제 점점 추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일극 현상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 그럼 수도권의 여러 군소 도시들 뭐 안산, 화성, 용인, 파주, 남양주 이런 데는 여기도 언젠가는 지금도 벌써 희비가 엇갈린다면서요. 그럼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때 우리가 더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지방 세수도 확보하고 거주자들이 유지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초과 공급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 내 도시는 수요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이제 비수도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지만은 예. 수요가 있는 수도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잡고 싶고 그래서 정부가 소위 판을 깔아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노후 계획도시법을 만들면서 예. 이제 현재 300% 용적률로 제한되어 있는 거를 450%까지 1.5배 높일 수 있는 노후 계획도시법을 발표를 했고 네. 그거를 올해 말에 선도지구 지정을 먼저 하면서 선도지구도 2만 6천에서 맥스 3만 9천씩 지정하는데 예. 연 약 뭐 3만 호 정도를 지정한다 그러면 10년 기준으로 30만 호 지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의 선도지구가 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특례 용적률을 부여받고 일반 공급 물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선도지구 단지나 비특례 지구 대비해서는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확실히 신축 건설에 대한 헤게모니를 가져가겠죠. 예. 그러면은 거꾸로 분당 재건축이 된다 손 치면은 분당이 현재도 10만 가구가 넘는데 1.5배가 늘어나면 지금 평균 용적률이 220%인데요. 450%가 되면 분당만 20만 가구가 돼요. 그럼 평균 2.4명 정도 잡으면은 20몇만 명이 분당에 추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기반 시설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수요는 어디서 올까요? 지금 경기도조차도
그 수요 그러니까 가구 수 기준으로는 증가 속도가 더뎌지는데 네. 그럼 자연히 그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음. 그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른 시도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가구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소설이 아닌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로 보면은 저는 이것을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이민으로 온다는 걸로 국내 이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지방광역시가 출산율이 훨씬 높지만 지방광역시나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한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이 출산율이 전국 최저이지만 서울 소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인구가 사회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잖아요. 유입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단순 출산율이 그 어떤 특정 도시의 소멸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출산율 플러스 인구 사회적인 이동까지 연계해서 그 지방 소도시가 소멸하냐 마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수도권 이내로 인구 사회 이동이 많을 법한 그런 환경들이라는 게 뭐 도시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법한 대로 가는 거고 그런 게 있을 법한 지역에 신축 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촉진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버리면은 거기가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장의 시대에서는 네. 수도권이 확산되는 방식으로 이제 도시가 이루어졌다면은 축소의 시대에서는 수도권 안에서도 모자이크처럼 어떤 타일은 이제 빈 타일이 되는 거고 예. 어떤 타일은 타일 두 개가 겹쳐지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도 벌써부터 그런 수요를 잡기 위한 그런 각 수도권 내 지자체들 간에 뭐 엄청난 눈치 싸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집장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예고한 3기 신도시 본청약 하반기부터 예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3기 신도시는 이 물건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안 잡는 게 좋을까요? 상기 신도시는 저는 그냥 상기 신도시 처음 발표되고 나서 지금까지 네. 상기 신도시 청약은 거의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2기 신도시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서울과의 연계성 예. 그리고 자족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염두에 두고 개발한 도시이고 그리고 미래로 가더라도 결국은 다 새집을 원하거든요. 예. 대규모로 새집이 공급됐을 때 거기 정주 여건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사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규 대단지가 들어갈 때 동시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세팅 다 된 상태인데 나만 이사 가고 이런 거보다는 예. 그런 맥락에서 신도시 건설되고 나면은 그리고 신도시는 어느 정도 그 구성원들의 뭐 이제 자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구성원의 세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유사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 지역이어서 예. 그런 부분도 거주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30분 이내에 통근토학되고 자족성 높여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 원거리에 있는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이 연령대가 좀 제일 낮고 그러다가 점점 돈 조금씩 모으시면 서울에 인접한 데로 이제 점점 근접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추세인 것 같은데 이 3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1기보다는 원거리거나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 그 중간 언저리에 1기 신도시가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도심지 내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거나 그러면 결국 3기 원거리는 아무리 정주 여건 좋더라도 나중에는 좀 상승 여력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3기 신도시는 1기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면 고향 창릉이면은 예. 창릉이면은 일산 동구 서구보다도 더 서울 인접하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부천 대장이랑 인천 계양 마찬가지인데 대장지구도 더 인접하다고 봐야지 되고요. 네. 하남 교산은 이제 뭐 하남 신도시가 2기 신도시니까 근데 교산 지구가 좀 더 인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지을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통망에 대한 네. 논의가 없었지만 3기는 교통망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3기 신도시가 그래서 2기, 1기를 연결해주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도시가 좀 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그게 지어졌을 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결국 수도권에 더 많은 직장과 더 많은 그러니까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주택들이 건설이 되면서 인구의 사회적인 이동이 더 가파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어지는 순간부터는 저는 진짜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이 확실히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요.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잘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지방에서 1년에 7만 명씩 서울시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16년이 2기 신도시 준공되는 그 본격적인 해였어요. 그래서 2기 신도시가 그걸 받아줄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예. 이제 확실히 넘어왔거든요. 3기도 올해부터 본청약 할 거고 그게 구축 이제 준공되기 시작하는 거는 20년대 말이나 뭐 그때부터인데 그때부터가 이제 총 생산성도 약간 성장률도 둔화되는 시점인데 예. 주택도 본격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강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마주친 많은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시민들 마음속에는 이런 심리도 있더라고요. 그 분양가. 요즘 이제 공급되고 있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시 옛날처럼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조성 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고 분양가 기조가 계속된다면 지금 아파트 조성 단가가 제일 쌀 수 있으니 저는 이자 부담이고 뭐고 그래서 지금 당장 조금 부담되더라도 살려고요 하는 심리도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또 건설회사 재직도 하셨었잖아요. 맞는 전망입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건설 원가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그냥 원리 원칙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조차도 비싸다. 이런 주장들이 일부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은 분양이 다 잘 돼요. 예. 그 얘기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일반 시세 분양 아파트보다는 공급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토지비랑 건축비를 더하는 건데 토지비가 전반적인 입지 환경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초극 외곽도 아니고 3기 신도시가 분상제로 공급되면은 정주 환경이 어느 정도 좋은 지역에 공급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그 분상제 가격을 저는 그냥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기 신도시 검단 같은 그런 2기 신도시 지을 때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예. 검단이 뭐 교통 불편하고 어떻게 등등 말이 많았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한 신도시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고 그거 이하의 가격을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는데 그 가격을 비싸다 그러면은 거기를 뭐 소위 이제 접근할 수가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입지를 반영한 시세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적극 처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시세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은 공사비 상승을 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시세 분양을 하고 원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세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잘 됐는데 시세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새로 또 시세 분양 아파트로 새로 조성된 것들을 봤을 때 그 단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조성 단가가? 아니요. 저는 그게 가격이 내리 우상향한다고 전망하는 거는 현재 경제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시계추를 그냥 한 4년 전으로만 돌려도요. 그때는 제로금리가 영원히 간다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뭐 아예 영원히 없다. 인플레이션이 아예 안 오니까 뭐 MMT까지 돈 찍어서 인플레를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들을 경제학에서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뭐 배움이 적은 분들도 아니고 전 세계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또 다른 경제 환경이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경제에는 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여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과열일 때 조금 조심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안 좋게 바라볼 때 그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부 역발상적인 시각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년, 21년에도 요즘처럼 이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따라붙은 경우에는 큰 주택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뭐 영원히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무리해서 가시기보다는 그냥 한 발 비켜서서 냉정하게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고 다만
분상제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네. 그 한국 분양시장 역사 통틀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고요. 없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분양은 꼭 관심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발상 말씀해 주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서요. 지금 모두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기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라는 걸 어떻게 보면 싸게 취득할 수도 있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오히려 빌라 좀 싸줬으니 나 빌라 사겠다. 이거는 권하진 않으십니까? 서울 시내나 아니면 요지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네. 그 자기가 4년 이상 주거를 장기간 할 거니까 거기를 싼 가격에 들어가겠다. 그럼 그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선택이어서 네. 저는 그분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자산을 싸게 샀으니까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미래는 열려 있으니까 위아래가 확률을 확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경제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낮은 가격으로 동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주거비는 일부 굳으시겠죠.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만족하고 내가 대응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택시장은 다른 나라랑 정말 다른 것이 아파트 단지화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 단지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비슷한 지역에 살더라도 완전히 다른 주거 환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갖고 있는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네. 보통의 경우에는 많은 나라가 타운 단위로 네. 그 여러 가지 근린 시설들을 타운 단위로 공급을 하고 예. 공용이 사용한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개별 주택의 컨디션만 보면 되는데 예. 우리는 개별 주택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그 단지로 들어가냐 마냐를 따져야 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독주택의 비선호가 요즘처럼 심해지는 거는 단독주택이 타운 단위, 마을 단위로 제공하는 근린시설들이 완전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아파트로 그 쏠리게 되는 그런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거가 그냥 전세 사기 사건으로 더 추세화가 돼버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그 쏠렸으니까 예. 일부 이제 좀 회복은 있겠죠. 예. 네. 우리 최상욱 대표님은 많은 그 일반인들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런 곳에 어떻게 보면 대가 중에 한 분이시라서 이 질문을 하는 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아마 이 방송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 공통점이 지방 소멸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시점인진 모르겠지만 인계점에 다다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없을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예. 높은 주택 가격과 저출산이 이어지니까 부동산 예. 정책도 중요하죠. 예. 예를 들면은 전 2개 쓰고 싶은데 그냥 제가 대통령이면은 뭐 방송이라 좀 죄송한데 예. 저라면은 그냥 국공립대학교 통폐합하고 1년에 상당한 예산을 그 국공립대학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좋은 교수들을 다 데리고 오고 예. 그다음에 국공립대학교 커트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국공립대학을 살리는 걸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는 특히 서울은 좀 법인세를 높이고 이제 그리고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 인하를 두면서 일자리와 학교가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지어지고 있는 현재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도 신규 주택 많이 안 짓더라도 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사회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살 곳을 정할 때는 그 집값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 거주 여건을 보니까 그게 진짜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부동산의 흐름 덕분에 제대로 짚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